우리가 사는 세상. 이걸 딱 8가지 기본 패턴으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죠? 어떤 한 가지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조건 위에 또 다른 조건이 쌓이고 상황 위에 상황이 겹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럼 옛사람들은 이 복잡성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팔괘를 서로 조합해서 확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64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 64궤가 단순히 상징을 64개로 늘려놓은 게 아니라 현대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아주 정교한 상태공만 모델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4궤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흔히들 8궤가 그냥 64궤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양이 아니라 해석의 차원이 달라지는 일종의 질적인 도약에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8 곱하기 8은 64. 이건 그냥 산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해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8궤가 지금 날씨가 어떤가처럼 단일한 조건에 대해 묻는 거라면 64궤는 맑은 날씨 위에 강한 바람이 부는 조건처럼 하나의 조건 위에 또 다른 조건이 더해진 복합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모델로 진화한 거죠. 64궤의 구조를 보면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모든 궤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걸 화궤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의 내부 상태나 상황의 근본적인 바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상궤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 혹은 나에게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조건을 딱 분리해서 동시에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64궤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설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상황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시스템 이론 같은 현대 학문의 렌즈로 64궤를 들여다보면 그 가치가 정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상태 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태들의 집합,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역의 64궤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64가지 상태를 정리해 놓은 어쩌면 인류 최초의 상태 공간 모델이다. 이렇게까지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고작 64궤로 충분한가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애초에 이 시스템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걸 담아내는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바로 관리 가능성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태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뇌가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너무 적으면 현실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고요. 이니까 64라는 숫자는 현실을 유용하게 설명할 만큼은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다룰 수 있을 만큼은 단순한 그야말로 최적의 균형점이었던 겁니다. 아주 영리한 인지적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64궤라는 일종의 상태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정적인 그림이었죠. 하지만 주역의 진짜 재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상태들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들 사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변화의 엔진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64궤는 그냥 너는 지금 이 상태야 하고 끝나는 어떤 정해진 운명의 목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각각의 상태는 언제든 다른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아주 역동적인 관계의 지도, 즉 가이네믹한 맵에 가깝습니다. 그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열쇠는 바로 효라는 것에 있습니다. 효는 궤를 이루는 6개의 선 하나하나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선 하나가 변화를 일으키는 최소 단위, 말하자면 변화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현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티핑 포인트나 민감점 같은 개념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확 바꿔버리는 것. 64궤는 바로 이 상태가 바뀌는 법칙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64궤의 진짜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측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도라는 비유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64궤는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판단을 위한 지도인 거죠. 지도가 우리한테 어디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정해주진 않잖아요. 대신 너는 지금 여기에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여러 경로를 보여주죠. 딱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에너지를 밖으로 펼치면서 확장해야 하는 시기인가? 아니면 반대로 안으로 힘을 모으면서 지켜야 하는 시기인가? 혹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 이 불확실성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외부 환경이 변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위기가 이 상황의 구조 자체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파도 같은 걸까?처럼요. 결국 64궤는 바로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상황 분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4궤라는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묻잖아요. 하지만 이 64궤가 제안하는 사고방식은 질문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어요.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 거지? 라고 묻게 하는 거죠. 사건 자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 구조를 보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질문의 전환이야말로 64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통찰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64궤는 그냥 상징을 나열한 게 아니라 내부와 외부 조건을 동시에 분석하는 조합 모델이라는 점. 둘째, 이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동적 상태 공간이고 효가 바로 그 변화의 촉매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한 지도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나 감정적인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과연 어떤 근본적인 구조 위에 세워져 있는지 말이죠. 모든 진짜 전략적인 생각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